사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 어딘가 계속 누군가 노출되어 있다는 게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피곤한 거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고독입니다. 즉 자발적 혼자 있기. 고독함이라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난 고독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해. 갖고 있어. 왜냐면 그게 나에게 필요해.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계속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줘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란 책으로 하대님하고 한번 대담을 했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명언이라는 또 얇은 책이 한 권 나와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저 자신이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가 처음 됐을 때 우리 1년차 전공이었던 선생하고는 지금 우리 교수가 됐는데 저녁에 혼자 고생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소주 한잔 하고 뭐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우리 회식을 해도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요. 그리고 회진을 돌면 똑같은 걸 3월, 4월에, 5월엔 항상 1년차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럼 혼날 수밖에 없죠. 너무 무서워해요. 눈빛이 너무 얼어 있어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전에 그 1년차한테 나는 한 큰형 내지는 막내 삼촌 정도의 나이 차이였어. 한 10살 정도? 지금은 우리 아빠랑 나이가 비슷해. 뭐 이 거의 특히 여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전공의들한테는 거의 아빠 나이고 나보다 어린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를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큰 형이나 작은 막내 삼촌급으로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 그냥 서로 화내더라도 풀고 끝내고 해도 서로 상처가 되진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 너무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해요. 언제부턴가 제가 또 그런 모임 자리에 가면 예전에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이제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선배가 또 더 마시자고 그러고 막 뭐 한 잔 더 가자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어납시다를 내가 하게 됐어요. 내가 도리어 사람들 눈치를 봐요. 또 어떨 땐 또 거꾸로 내가 너무 떠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만 떠드나? 되게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의 덕목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어른의 태도라는 이 챕터에 나와 있는데 일본의 한 작가가 일본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라고 분들을 쭉 인터뷰하고 만들어낸 키워드가 좋은 어른의 태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험담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기분 좋은 태도를 유지해라. 어느 순간 내가 발언권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 나도 그래 막 남욕하고 뭐 옛날에 이런 라떼를 하는 거죠. 해봤자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거 나가면 내 욕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감정이 나와 함께한 내 밑에 사람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흘러내려가고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20살짜리 막내야 그럼 나 혼자 기분 나빠도 돼요. 위로 올라갈 일은 정말 없어요. 뒤집어 엎지 않는 한은. 하지만 일상에서의 리듬들 안에 일상의 대화 안에서 맨 위가 기분이 나쁘면 마치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엄마가 혼냈을 엄마는 형한테 형은 동생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이 모임에서 이 근처에서 내가 어른이다 하면 약간 의도적으로 나의 지금 기분보다 조금 더 높이자. 내가 100이어야 된다면 120? 우리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겨우 100. 근데 내가 80인데 80인 채로 나가면 바로 60으로 떨어지고 60으로 떨어지면 남한테 화내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이거 여기 왜 이래 하고 짜증내고 이것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는 게 저는 그게 그러면 좋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약간 어른이다, 조금 선배다 하면 좀 의도적으로 그러려는 노력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땐 어떨 때냐면 제가 지쳤을 때입니다. 피곤할 때입니다. 너무 배고프거나 못 자거나 그럴 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좀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내지는 특히 어딘가 퍼블릭한데 내가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곳에 갈 때는 내가 너무 급하게 여유 없게 가거나 쫓기듯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표출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인심이 필요하죠. 곳간이. 일단 그 인심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곳간이 먼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꼭 필요하다는 걸 떠나서
좀 잘 먹고 잘 자고 일단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럼 이제 기분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좋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 이 아무튼 명언이란 책의 한 챕터 뒷부분의 챕터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염산과 같다. 강력하지만 자칫 그 염산을 담고 있는 그릇을 녹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분노는 위산과 같다고 생각해봐도 되죠. 화나면 위산 뿜뿜뿜 나오니까. 그래서 음식을 녹이는 거지만 잘못하면 위궤양이 생기죠. 내 나라는 그릇을 녹여버리게 되니까. 저희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강아지 산책하시러 온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큰 개가 가다가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개가 놀고 있으면 얘는 호기심 많은 놈이라 큰 애가 막 쫓아가요. 그럼 작은 개가 막 짖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당황해하고 막 땡겨서 가지만, 자, 이때 작은 개가 막 짖는 게 화를 내는 건데, 표현하는 건데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지 마라는 거죠. 난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 그 얘기죠. 난 네가 싫어 하면서. 분노는요, 나를 지키는 기능이 있어요. 화내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땐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를 지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죠. 화가 난다고 묻지마 폭행으로 때리고 다음에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분풀이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화가 올라오는 걸 억지로 억누르기만 하면 흔히 옛날식 말로 화병이 생기는 거죠. 나를 녹이니까 안으로. 우울증이라는 거를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면을 향한 공격성이다. 그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 밖으로 막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 절대 우울증 안 와요. 맨날 남 욕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내 문제일 수 있고 억울하고 자책감이 심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향해 돌이키면 그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겠죠. 근데 이때 느끼는 건 분노를 바로 느끼자마자 팍 하고 뱉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둘을 분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볼 줄 아는 거고요. 어떤 수위로 어떻게 적절히 표현할까를 분리해도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노는 날 지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반응이. 빠르면 팍 해서 어떻게 싸우든지 물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분노가 느껴지고 뭐가 끓어오르는데 하면 일단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왜 왔지? 어느 정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절대 늦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를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요, 실은요, 한 80% 정도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굳이 뭐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전에 이메일 확인하는 거 했는데 폭탄 날라올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 쫙 나도 글 쓰게 돼요. 근데 그걸 임시 저장하고 봐야만 되는데, 전사 메일 뭐 이런 거 돌리면 이제 그 다음날 뒤집어지는 거죠. 아침에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가서 만나서 얘기하지 뭐. 그래도 되는 일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막 뭐 하나도 안 좋아졌다, 너는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죠? 그럼 나도 저 사람이랑 싸워? 만약에 나도 내 감정 표현을 하고 하면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돼요. 그럼 그 일이 잊혀지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의 경험적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냥 그날 하루 기분 나빴는데 네 하고 그냥 무심하게 정리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냥 저녁 끝날 때도 좀 시간이 기억에 남아. 지금 제가 바로 어제 진료를 보고 왔는데 그냥 작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뭔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뭔가 긁고 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제.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따 저녁 때가 되면 내 몸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상당히 어제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정도로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아마 오늘 저녁엔 내 머릿속에 사라져 버린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도 반응을 했어요. 화를 냈어. 그래서 제대로 싸웠어. 그리고 뭐 민원이 들어가. 그랬더니 그리고 나도 뭔가를 막 써서 남겨야 돼. 어딘가에 계속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다 집에 가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이프랑 막 뭐 이런 게 다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지나 그 사건 남을 거예요, 나한테. 두고두고 남는 사건이 돼요. 제가 이 책에서 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약자일 때 교수가 되기 전에 전문의로 지내면서 교수가 되고 싶었던 시기예요. 저랑 같이 연구하던 다른 교수님이 저랑 연구 끝나고서 회의하고 밥 먹으면서 너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 기억이 안 나. 뭐죠? 그러고서 난 다음날 한 이틀 있다 깨달았어.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한 3, 4년 전쯤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뭔가에서 우리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억울했고요. 그분대로 하극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되게 생생해. 근데 그분은 두고두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욕을 막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막 주마등 같이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 같은 교실이니까 이제 우리가 송년 모임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동문회라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제 앞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사이다를 먹으려고 제 자리 앞에 따서 드렸더니 야, 네가 이런 것도 아니? 그러는 거예요. 진짜 뒤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10분 있다 딴 데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 술을 마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건이 되는 거죠. 감정이 오고 가고 나고 이게 이 일이 1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27년, 25년 전, 23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전 지금 생생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서로의 분노가 자존심과 감정이 오고 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내겐 생생한 사건의 하나의 쇼츠가 만들어진 거죠. 박제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게 될 일이 생겨요. 분노를 표현하게 잘못 표현하면 내지는 감정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은 그냥 뭐 어쩌라고 이러고 넘어가도 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 분노를 잘못 표현하지 않아서. 저는 그분하고 어떻게 지내면 지금 거의 만날 일이 없는 사이라서요. 어쩌다 한번 큰 모임 이런 데서 큰 학술 대회나 큰 뭐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 왜냐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위해를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주 처음에 내 욕을 하고 다닐 땐 저도 스테이투스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니까 우리 모두 그 얘기는 알죠. 내가 너를 안고 갈 수는 없지만 너 하나 밀어낼 수는 있어.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그 얘기는 다 합니다. 태클은 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한 가지 나쁜 거 있는 사람하고 10가지 좋은 점만 있는 사람하면 10가지 좋은 점만 있는 사람 뽑고 싶지.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럼 저는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 제자들하고나 제 주변의 후배들한테 정 만들지 말라는 말 하거든요. 저도 어딘가 내 적이 있을 거나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꼬꾸라지거나 문제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겁나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노라는 거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칫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영원한 기억으로 박제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왕이면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일들도 많아요.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과 고독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똑같은데요. 감옥에 갇히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은 뭐죠? 독방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옛날 그리스에서 최고의 형벌은 추방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너 나가.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함께 지내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얘기하면 사람인 걸어간 형상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 이런 걸 만들어 외로움이 고독사를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떨 때 외로움이 또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울하면 누가 다가와서 밥 먹자는 것도 싫어요. 에너지가 들거든요. 우울할 때는 동굴 속에 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내가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싶은데 나가는 비용이 싫어요. 근데 반면 외로움을 느낄 땐 어떻죠? 누가 나 좀 만났으면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얘 괜히 바쁘지 않을까? 아유 바쁠 거야 하면서 혼자서 막 외로움을 타죠. 그러면서 나 바쁜데 거절당하면 되게 상처받고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감정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울은 후진기어예요. 뒤로 쭉 빠져서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고 외로움은 전진기어입니다. 외롭다고 느끼고 있을 때 오랜만에 친구가 갑자기 띡 연락 왔어. 그럼 만날까? 내지는 친구들 있는 카톡방에 오늘 저녁 시간 있는 사람 내가 처음 얘기해 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 본능적인 욕망이 살아있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꾸준히 보던 세칭 은둔형 외톨이인 친구가 있는데 7년 봤다. 7년, 8년 거의 요즘도 가끔 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람한테 질렸다면서 자기 집에만 지내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느 이상 단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선생님 외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와 너 진짜 잘 됐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외로움 느끼는 거는 너무 좋은 거라고. 드디어 네가 네 마음 안에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는 게 생겼구나.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는 연애 세포가 아직 살아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다가 나도 연애 좀 해볼까? 아니면 누구랑 좀 썸 타는 사이가 돼서 나도 저 사람 그립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외롭게 느끼네? 그러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나 아직 왜 연애 세포 안 죽었나 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그렇게 구별해 보시면 좋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거나 쇼핑몰에 한 2-3시간 있다 오면 이상하게 피곤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독 이런 얘기해요.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피곤해. 즉 인간관계 가랑비에 옷 젖어요. 사람들 사이 어딘가 누군가 계속 누군가 노출되어 있다는 게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 것도 되게 피곤한 거고요. 인간관계도 디톡스가 좀 필요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고독입니다. 즉 자발적 혼자 있기라고 좀 말씀드려요.
즉 고독함이라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난 고독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해, 갖고 있어. 왜냐면 그게 나에게 필요해.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계속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줘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곧 있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EBS에서 하는 집이라는 거 되게 프로그램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짓는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노부부가 나왔어요.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자기들 조그만 집 전원주택 지은 얘기를 아침에 보고 왔는데 둘이 하루 종일 같이 은퇴해서 지내고 나니까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게 둘이 싸워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람 지치지 않게 해주는 면도 또한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독이라는 걸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 외로움, 고독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워서 볼 수 있을 줄 알면 혼자 있음에 대한 것 또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내 나름의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 외로움, 고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챙겨주고 서로 반응해주고. 근데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1대 2대 7의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최근에도 제가 바라던 직장에 들어간 친구랑 진료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석 달 되니까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선배가 한 번 생긴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아 둘이. 상극이야 좀.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건 아닌데 하고 팍 잘리고 막 이런 게 생겨서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꽂힌 거죠. 이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이를 좋아지게 할까. 이때 해줬던 말도 1대 2대 7의 법칙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요. 모두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평가받고 싶고요. 그리고 상사들이나 선배들이 다 예뻐해 주길 바래요. 저 사람 당연하죠.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1대 2대 7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서 1은 한 10명에 1명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 2는 나랑 10명에 2명은 나랑 참 잘 맞는다. 참 즐겁다. 이 사람들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 덕분에 내가 직장에 다닌다. 7은 7명은 날 모른다. 무관심하다.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7명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우리 10명이 다 나를 알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7명은 누구더라? 뭐 이런. 아 맞아. 뭐 김대리 있지? 누구누구 씨? 뭐 이 정도로 아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인생이 편해져요. 그냥 좀 막 다녀도 돼.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근데 대신 너무 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누구더라? 그래 뭐 막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애가 있지. 근데 그럴 때 잘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 뭐 괜찮던데?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럼 서로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막 너무 막 잘하려고 하면 더 눈에 띄어요 그런 게. 그다음에 1명, 10명 중에 이 1명하고 한 명은 마음을 돌려서 나를 좋아지게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그럼 이 사람 스파게티. 나는 순두부, 이 사람 설렁탕.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난 이거 싫어. 모든 취향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직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향이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듯이 서로는 자기 입장에서 좀 어긋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아, 이분하고는 네가 나 안 건드리면 나도 안 건드릴게 정도라고 지내자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쓸모 있는 존재 정도. 만약 이분이 위면 안 맞는데 쟤 저거 잘해. 이 정도만 보여주면 딱 좋아요. 쟤는 엑셀 잘해. 뭐 쟤는 영어를 잘해. 나머지 나랑 안 맞는데 요거 하나 뭐. 그럼 이제 나를 해치진 않아. 얘는 천하에 쓸모없는데 나랑 맞지도 않아. 그럼 이제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니까 얘를 내치게 되는데 나한테 없는 걸 또 갖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2명하고 재밌게 지내면 돼요. 이 얘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직 생활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한 번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까지 요 포션대로 움직인 게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나를 좀 별로 좋지 않게 하던 분이 날 공격해요.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쫙. 이때 이 2명이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줍니다. 에이 이번엔 실수였죠.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지냈잖아요 하면서 좀 방어해줘요. 그럼 이때 7명은 나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셀피쉬하게 굴거나 너무 나만 보거나 막 너무 또 많이 무시하고 지내거나 그랬으면 그 한 명에 붙겠죠. 근데 그냥 아주 나쁜 애도 아니고 좋은 애도 아니고 그냥 근데 좀 좋은 쪽에 좀 더 가까운 무난하네, 무던하네 라는 평판이 있으면 에이 설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9명이 뭉치면 최소한 이 한 명이 고립되면서 내가 퇴출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락으로 가지는 않게 돼요. 그 정도 선으로 내 에너지를 분배한다면 그 정도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내 인간관계에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두와 좀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한 명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참 잘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에너지 분배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저는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소모는 업무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못하도록 일단 일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일에 집중하시고 관계에 대한 건 조금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에너지는 1대1의 치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실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25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얼추 한 1년에 한 권, 1년에 2권 낼 때도 있고요. 또 한 1년에 한 150권 정도의 책을 읽어요. 책을 보다가 이 글 참 좋다.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경제경영서나 이런 거 보면 챕터 딱 시작할 때 멋진 말 하나 나오는 거 있죠.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챕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데 그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어떨 때는요. TV 드라마를 볼 때도 있습니다. 크리미널 마인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면 딱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경구로 시작해요.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은근 멋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멈추고 막 글을 쓰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았어요. 왜 모으냐면요. 제가 글을 쓸 때 일단 저는 글을 한 챕터는 쭉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끊어지면 좀 재미가 없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 흐름 끊어지면 김새듯이 글을 쓸 때도 쭉 한 챕터는 한번 쭉 씁니다.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팩트가 틀릴 때도 있고 조금 밍밍할 때도 있지만 일단 커다란 뼈대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정리하고 줄이기도 하고 뭔가 숫자 같은 걸 확인하기도 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제 명언 창고를 엽니다. 명언 창고를 열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때도 쓰기도 하고요. 중간에 한번 호흡에 탁 흐름을 줄거나 아니면 앞부분의 도입부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요리사가 요리를 일단 다 끝낸 다음에 플레이팅 하는 기분, 플레이팅을 잘 이쁘게 한 다음에 맨 위에 홍고추를 한두 개 올린다든지 고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소스를 살짝 옆에 바르는 것 같은, 그러고 나면 확실히 약간 밋밋하던 글에 색깔이 딱 붙고요. 다음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언젠간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글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으다 보니 한 1000개 가까운 글들이 생겼고요. 그걸 중심으로 책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책을, 아무튼 시리즈라는 거는 한 70권 가까이 나온 작은 이야기들이, 소재들을 모아놓은 문고본인데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가볍게 또 써봤습니다. 어떨 때는 문구가 키워드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맨 마지막에 가장 어울리는 게 잘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막 창고를 뒤지듯이 창고를 뒤져서 그 중에 어울리는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을 쭉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떨 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에서 괜찮다? 이 사람 이 말 참 좋네? 라는 말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TV를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짤 같은 거 다니잖아요. 짤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모 배우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전 돈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거? 뭐가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막 고라파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채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와닿는, 사실 갖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문장 자체가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순재 배우님이 80, 90 넘어가서 자신의 연기 생활과 삶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손해보면 사는 게 낫더라. 우리는 좀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업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 살아남았지? 끝까지 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살짝 손해보고 조금 모자란 듯이 지내는 게, 그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물론 파이어를 우리 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한 80살까지 건강하게 내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머릿속에 작은 메시지, 저는 그런 것들도 갖고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전 제 글에도 쓰기도 하고 제가 모아놓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얘기하거나 물론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항하세요, 고민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고 들리고 너무 지나친 참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는 말은 상당히 중립적이고요,
저는 그냥 약간 비껴간단 말을 하는데 비껴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옛날 어르신들이 막 속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고리타분한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징과 비유를 얘기한다는 건 직접성에서 벗어난다는 면에서 상당히 안전해요.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면 너무 걱정만 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생각만 너무 많아지는 분, 저는 그런 정말 많이 보겠죠, 제가. 그런 분한테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요. 흔들의자와 같아서 계속 그 안에 앉아있으면 흔들흔들 하고 있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흔들의자 위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시각화를 해보면 바로 떠올라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제가 만약 고민 그만하시고 지금 뭐라도 하세요. 그건 집에서 엄마한테 맨날 듣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하면 그래, 그런 거네?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구성돼서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그때 내가 제일 그 다음에 그날 뭐 다음날 또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한 몇 달 후에 이분이 문득 얘기해요. 교수님 그때 그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제가 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기억하고 있다 내 것으로 하고 친구한테 조언을 해주면 진짜 내 거가 된 거죠. 진짜 그걸 행동하든 안 하든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한 문장이 갖는 힘이라는 게 참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